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제주에 쏟아진 200년 만의 폭우로 시설물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비상사태 때 전원을 공급하는 비상 디젤 발전기의 소화 설비가 위험 대비에 취약하다는 게 확인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국내 여러 원전 설비의 방호 설계나 내진 설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점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장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난치 질환인 크론병의 예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수술법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장을 꿰매는 방향을 가로에서 수직으로 바꾼 건데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액체 수소 탱크의 안전 밸브 평가 장치가 국내 개발됐습니다. 그동안은 비싼 액체 헬륨을 사용해 밸브 성능을 불완전하게 검증했는데 이번 기술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 휴일은 온화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셨겠지만 이번 주에는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내일부터는 중부 내륙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크게 떨어져 영하권 체감 추위가 예상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는 계절의 시계가 겨울을 향해 다시 젠걸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 북서쪽에서 추위를 몰고 오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에 비가 조금 내린 뒤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이후 기온이 떨어지며 날씨가 급변할 전망입니다.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고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서울 등 중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이른 겨울 추위로 전날보다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는 곳은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오전까지 사나흘 이어지다 주 후반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남은 가을에도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자주 나타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11월은 이동성 고기압과 상층 찬 공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도 폭이 크겠으나 특히 겨울이 시작하는 12월에도 초반부터 강한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올해 겨울에도 한파와 포근한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는 등 기온 변동폭이 큰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1일 제주에서는 200년에 한 번 내릴 비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월동작물을 심은 농경지는 물에 잠기는 등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도로와 건물도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제주 동부 지역 월동무밭에 큰 물웅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갓 자라기 시작한 무들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200년에 한 번꼴로 내릴 폭우가 쏟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농경지는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밭을 둘러보던 농부는 이미 잦은 비로 피해가 났는데 이번 폭우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거 지금 한 12시간 이상만 담가지면은 나중에는 마찬가지게 무가 작업할 때는 무가 썩어서 나와요. 침수 피해를 당한 무는 잔뿌리가 녹아 생육에 지장을 받아 다 자라도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수확을 앞둔 메밀밭도 비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쓰러진 메밀은 수확이 쉽지 않고 싹이 나는 등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수확을 코앞에 둔 감귤도 폭우에 맛과 품질이 떨어지고 병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 해 동안 정성껏 키운 농부는 상실감이 큽니다. 자식처럼 키운 애들인데 비가 와서 귤도 맛이 없어져 버릴 뿐이면 물에 닿는 부분은 다 썩거든요. 저 농부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침수된 농경지와 과수원은 배수 작업을 서두르고 방제 작업을 빨리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물을 신속히 뺀 다음에 병해충이 예상되는 물음병, 녹음병, 벼룩벌레 방제를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 피해 외에도 제주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도로와 차량, 건물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억새와 단풍이 무르익을 11월에 한여름 내릴 폭우가 쏟아진 제주는 곳곳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스페인 홍수 참사 당시 긴급재난 안전 문자가 12시간 만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뒷북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스페인 기상청이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한 때부터 해당 지역 주민에게 긴급 문자가 발송되기까지 12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기상청이 폭우 정보를 격상한 시각은 지난달 29일 오전 7시 때였지만 주민들에겐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첫 긴급 문자가 전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 발렌시아 비상대응센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만 폭우를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일각에선 긴급 문자의 내용 또한 너무 모호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사고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 잔해 가운데 극소량을 2011년 사고 후 처음으로 경납 용기 밖으로 꺼냈다고 밝혔습니다. NHK와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2일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에서 크기 5mm 정도의 핵연료 잔해를 꺼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사고 이후 이 원전에서 핵연료 잔해가 원자로 경납 용기 밖으로 꺼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의 방사선량을 이르면 내일 측정해 회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사태 때 전원을 공급하는 비상 디젤 발전기의 소화 설비가 위험 대비에 취약하다는 보도 2년 전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위험성을 인정하고 설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이 설비가 태풍과 지진에도 취약하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화재 경보와 함께 드라이아이스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는 소화 설비. 실내 온도가 2분 만에 영하 50도까지 떨어집니다. 물보다 빠르고 깨끗하게 불을 끌 수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 디젤 발전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디젤 발전기는 10도에서 50도까지 견디도록 설계됐고 넓게 잡아도 영하 30도가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질식사고 우려도 있는데 지난 2021년 4명이 숨진 서울 금천구 발전기실 사고도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 누출이 원인이었습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화재 설비를 이산화탄소에서 물 분사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2로 하다가 CO2로 하게 되면 질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또 이제 물로 그 화재를 다루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영하 50도 실험을 해본 적은 있으세요?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과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국에 가동 중인 원전 26기 가운데 자동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사용하는 원전은 모두 16기. 이산화탄소로 건설 허가를 받은 세울 3, 4호기부터 다시 물로 바꿔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16기는 그대로입니다. 이 원전들이 공유하는 결함은 소화 설비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선 1979년부터 안전등급으로 규정된 연료 탱크의 통기관이 한국에선 1989년부터 비안전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설계를 주도한 한빛 3, 4호기부터 비안전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통하도록 하는 통기관은 건물 외부에 있는데 현재 태풍에 날아오는 물체를 막는 방호 설계나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으로 통기관이 우그러지면 연료 공급 펌프까지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료 공급으로 탱크 유위가 내려갈 때 통기관이 기능을 상실하면 탱크 내부에 진공이 걸려 탱크가 깡통처럼 우그러들고 펌프가 기능을 상실합니다. 설계 기준으로 정한 지진 발생 시는 모든 구역의 통기관 기능 상실로 모든 디젤 발전기가 무용지물이 돼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한수원은 통기관이 직접 연료를 전달하는 게 아닌데다 손상을 입어도 다른 쪽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어 문제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원전 전문가는 이를 반박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통기관 자체가 필요가 없죠. 연료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약간의 숨을 쉬어야 되는 게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게 통기관이거든요. 설계가 한번 완성되면 이후 짓는 원전도 줄줄이 같은 설계를 복제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한국형 원전이나 최근 체코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원전 역시 같은 설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경미한 사항을 왜 덮고 넘어가냐고. 모든 사고는 경미한 데서 시작되는 건데 한수원은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1번이다. 탑 프라이오리티 가장 중요한 의무 사항인데 먼저 수출한다고 발전소를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냐?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전 400여 기 가운데 26기가 좁은 한국 땅에 몰려 있지만 정부는 2038년까지 최소 7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더 잦고 강해지고 기후위기로 역대급 호우와 태풍이 빈출하는 상황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원전 당국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해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수소기호인 H2를 이미지화한 지난 11월 2일은 올해부터 지정된 법정 기념일인 수소의 날이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대규모 수소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 액체 수소 생산과 안전 밸브 성능 평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올인원 액체 수소 안전 밸브 평가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인 수소.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에너지로 꼽힙니다. 또 운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 활용이 가능해 탄소 중립 실현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를 압축해 고압 탱크에 저장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등 상용화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액체 수소의 생산과 저장은 물론 액체 수소를 보관하는 탱크의 안전 밸브 성능까지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자동 극저온 냉동기로 액체 수소를 직접 만들고 열 제어를 통해 다시 고압의 기화 수소로 바꿔 안전 밸브의 압력 조절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장치는 3톤 규모의 액체 수소 탱크 트레일러용 안전 밸브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며 설치와 운용이 쉽도록 이동형으로 제작됐습니다. 좁은 장소에서도 간편하고 안전하게 액체 수소를 생산하고 안전 밸브의 성능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장치이고 세계적으로도 처음 개발된 것입니다. 액체 수소용 안전 밸브는 고압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액체 수소의 생산 유통 네트워크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액체 헬륨 등 비싼 대체재를 이용해 부품의 성능을 불완전하게 검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 검증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수소의 보급을 안전하게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더 높은 압력과 대용량 수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장치의 성능을 발전시켜 국내 수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오픈 플랫폼인 카본 프리 연합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바이오는 인공지능, 양자와 더불어 3대 게임 체인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인데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곧 출범합니다. 바이오위원회 출범 의의와 구체적인 역할,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팬데믹 종식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백신과 치료제. 이처럼 바이오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안보, 환경, 산업 등 전 분야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국가 바이오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바이오는 여러 부문에서 굉장히 혁신을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 인공지능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우리의 생활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반도체 이후에 차세대 어떤 먹거리로서 바이오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달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가 열리고 지원단도 별도로 설치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민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바이오 발전과 경쟁력을 제외하는 규제는 대폭 개선합니다. 또 바이오 관련 기반 산업을 확충하고 민간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한데 모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바이오와 함께 3대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인공지능과 양자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또 아울러서 11월 말에는 AI 안전연구소가 개소되는데 AI 안전연구소에서 안전기술 개발을 비롯해서 어떤 안전평가, 윤리, 정책, 거버넌스 등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그동안 부처별로 정책화 투자를 진행하며 유기적인 협력이 미약했던 바이오 분야. 대통령을 위원장을 하는 강력한 의사결정기구가 출범하면서 반도체를 이을 제2의 먹거리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은 수술 부위에 합병증이 쉽게 생겨 환자 4명 중 1명은 재수술을 받을 만큼 치료가 쉽지 않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크론병 수술 과정에서 장을 꿰매는 방향을 바꿔 합병증 발생률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벌써 10여 년째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중학생 시절 또래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탓에 찾아가게 된 병원에서 크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제일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조금 불안함도 있었던 것 같고. 크론병은 장 전체에 염증이 일어나 나아졌다 심해지기를 반복하는 만성질환으로 대표적인 난치병 중 하나입니다. 장이 막히거나 구멍이 생기는 등의 합병증으로 많은 양의 출혈까지 이어지면 결국 수술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장의 일부를 잘라내고 꿰매야 하는데 수술 부위가 넓어서 바늘과 실이 아닌 스테이플러를 이용합니다. 기존 수술법은 장을 자른 후 잘린 부분을 가로로 꿰매는 방식이었는데 아산병원 연구진이 90도 수직으로 꿰매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연결 부위가 더 넓어져서 장 속에 음식물이나 대변이 덜 쌓이기 때문에 염증과 재발률도 줄어듭니다. 연구진은 두 수술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2020년부터 3년 동안 장 절제술을 받은 크론병 환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수술법을 적용한 환자군에서 수술 후 한 달 이내 합병증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장이 막히는 장폐색 발병률의 경우 3분의 2 이상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또 평균 입원 기간과 수술 후 출혈량 등 여러 수치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수술법이 수술 예후가 좋고 회복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이 환자들을 5년, 10년 굉장히 오랫동안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한 정도의 결과를 얻는다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환자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론병은 주로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에서 시작돼 평생을 따라다니는 질환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희귀 질환이지만 꾸준히 치료받으면 정상 생활이 가능한데 이번에 개발된 수술법이 수술 후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좋은 사례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팜의 겨울철 난방비 절약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에 있는 해발 600m 고원지대. 대형 스마트팜에서 토실토실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량은 좀 줄었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오히려 수익성에서는 더 고산지대라서 이 농장에서 난방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 올해는 늦여름 폭염에 다소 늦게 시작했지만 추석 직후 저녁부터 난방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농장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한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겨울이나 여름이나 일정한 온도, 대략 14도가량을 유지한다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하 210m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를 지열 히트펌프에서 데운 다음에 금속 배관이자 작업 레일을 통해서 순환시켜서 농장의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또한 비닐 배관을 통해서는 따뜻한 바람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등유로 차가운 물을 데워서 난방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줄었습니다. 등유 보일러랑 비교했을 때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의 저희 평수에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차가운 지하수를 이용해서 같은 원리로 냉방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도 적기 때문에 남아있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해서 일정한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난방비를 우선 절감을 하시는 게 가장 클 수 있고요. 화석연료 대신 지열을 사용하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을 참여를 하면 추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업부문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290개가량인데 농진원은 해마다 50여 농가를 추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위성통신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이미지 편집 앱 개발 업체를 인수하는 등 자사 기기 서비스 강화에 나섭니다. 미국 위성통신 사업자인 글로벌스타는 애플이 자사에 15억 달러,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스타는 미국의 위성 전화와 저속 데이터 통신을 위해 지구 저궤도 통신 위성을 운영하는 위성통신 사업자입니다. 애플은 2022년부터 글로벌스타와 제휴해 아이폰이 터지지 않는 외딴 지역에서도 아이폰 이용자가 긴급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지 편집 앱 개발사인 픽셀메이터는 애플이 픽셀메이터를 인수한다며 자사의 팀이 애플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에 기반을 둔 픽셀메이터는 아이폰과 함께 맥북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편집 앱을 개발해 왔습니다. 미국 주요 빅테크 4곳의 올해 인공지능, AI 설비 투자액이 28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아마존, 알파벳의 올해 설비 투자 합계가 지난해 대비 42% 늘어난 2,090억 달러, 우리 돈 약 288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80%가량은 데이터 센터 부문에 투입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들 기업은 생성형 AI가 핵심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운영 비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클라우드 부문 성장세도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주말 포근한 가을 날씨에 절정을 맞은 단풍을 보러 나들이 떠난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주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동을 앞두고 기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서울과 중부 내륙의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니 성큼 다가온 이른 겨울 추위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